내가 그대 아드님한테 들어보니 지금 민물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던데 장사는 잘 됩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장사는 곧잘 되고 있습니다. 입이 까다로운 저희 어머니도 이 사람이 해주는 매운탕만큼은 아주 맛있게 잡수셨거든요. 허참, 그럽니까? 그래도 그 생선 장사 좀 해서 돈이 얼마나 된다고 통장에 돈은 좀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있죠? 좀 무례하시네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벌 만큼 벌고 있을 만큼 있습니다. 아, 냅둬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생선집에 시집을 보내. 당장 말해보시오. 얼마나 있어, 통장에. 나는 말이야, 고위 공무원으로 내 외동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소. 그래서 얘가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빵빵한 선자리가 줄줄이 서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길래 어떤 집안의 아들놈인가 한번 보려고 왔소. 그런데 낯짝을 보니 영 신통치 않소. 뭐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임화국 씨는 어려서부터 엄한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이 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집안이 대대로 나라시를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의 녹을 받으며 생활했기에 그만큼 더 정직하고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신념으로 인해 집안은 대대로 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게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그의 어머니는 거기에 누구보다도 잘 맞추셨습니다.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하셨습니다. 화국 씨의 어머니는 부유한 친정과 고위 공무원 출신 시댁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로 인해 은근히 계층에 대한 차별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의 친구들을 신경 썼습니다. 친구들이 화국 씨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 이유는 친구들의 집안 배경이 화국 씨의 집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국 씨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구가, 잠깐 이리 와봐. 그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너랑 놀던 애들. 그 애들 집안이 어떤 줄 아냐? 넌 어울릴 친구를 잘 골라야 한다. 화국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안이요? 그냥 친구들이잖아요. 같이 놀면 재밌고 다들 착한 애들인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들 중 하나는 아버지가 일용직이래. 다른 애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신다고 하고, 우리 집안은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기엔 너무 달라. 화구가,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었니? 우리는 고위 공무원 집안이야. 내가 아무나랑 어울리면 우리 집안까지 평가절하된단 말이야. 화국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친구들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랑 같이 놀 때는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저도 그 친구들 좋아해요. 집안이 다르면 왜 같이 놀면 안 되죠? 어머니는 화가 난 듯 다시 말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람은 집안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널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 애들이랑 어울리면 내 인생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화국 씨는 어머니의 말에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냥 같이 노는 게 좋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즐거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맞는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해. 친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화국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놀고 싶었던 어린 화국 씨에게는 집안이라는 기준이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화국 씨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화국 씨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간식 먹고 가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재밌게 놀고 있어. 어머니는 손수 준비한 간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아이들에게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즐거워했고 어머니는 한동안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슬쩍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어머니의 물음에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순진한 마음으로 차례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우리 아빠는 택시를 몰아요. 엄마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화국 씨는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또다시 친구들의 집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화국 씨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칭찬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친구들의 부모님 직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화국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화국 씨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친구들의 부모님 직업에 대한 은근한 우려와 계층에 대한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국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친구들을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국 씨는 그날의 어머니의 반응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어머니의 은근한 계층의식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로 인해 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다 먹고 다시 놀기 시작하자 화국 씨는 어머니가 주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부모님 직업 왜 물어보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구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친구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나 화국 씨는 어머니의 속뜻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랑 친구들이랑 그냥 놀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국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 않았니?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화구가. 사람은 환경이 정말 중요해.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단다. 너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고 있어야 해. 화국 씨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그들이 어떤 집안에서 자라든 상관없이 함께 웃고 떠들며 노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런 단순한 우정이 아닌 그들의 배경과 계층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돌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간식을 더 가져다 주었지만 화국 씨의 마음은 그날 내내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머니의 자랑거리였던 그는 한순간에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이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의 딸로 그곳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이 가난하여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친정집에서 식당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의 눈에는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었고 지금도 예쁘지만 처녀 때는 더욱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는 아내를 보기 위해 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중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남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몇몇 남자들도 용기 있게 구애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차지한 건 그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예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영심이 많았던 어머니와 비교되었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늘 은연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강행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실지 몰라. 항상 나한테 부잣집 여자나 나라실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당신이면 돼. 그러니까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지. 실은 좀 많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나 정말 잘해볼 거야. 당신 어머니에게 꼭 인정받을게. 고마워. 대신 내가 진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힘들지 않게 잘할게. 응, 난 그거면 돼요. 그에게는 아내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고 그래서 용기 내어 부모님께 아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어머니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참하고 예의 바른 아내를 한눈에 알아본 그의 아버지는 바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더 좋은 가문의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내가 예의 바르고 참한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의 배경보다는 사람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날 화국 씨와 그의 부모님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니 이게 말이 돼? 어디 집안도 제대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반대를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만하시게. 저 여자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참한지 보지 못했소. 나는 그 아이가 참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사람은 겉모습이나 집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 아이는 우리 아들한테 참 잘 어울려. 어쩌면 당신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일 거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 애를 우리 집에 들이라고? 세상에 고작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난 절대 못 받아들여. 사람은 집안으로 보는 게 아니오. 저 아이가 얼마나 참하고 착한 사람인지 당신도 알잖소. 우리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자꾸 집안 따지며 고개를 돌리는데 난 그럴 수 없소. 예의 바른 사람은 어디서나 빛나는 법이요.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난 절대 허락 못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가 화국 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구가, 너의 선택이 옳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가 널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화국 씨는 아버지의 지지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그를 노려보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받아들이시오. 당신도 알게 될 거요. 저 여자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지.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심해 결혼은 순탄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지지로 두 사람은 어렵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부모님 집에서 합가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끔찍하게 싫어하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가 옆에서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습니다. 당시엔 다들 그랬지만 특히 손빨래를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있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선 미리 물을 끓여야 했는데 어머니는 불이 아깝다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손빨래를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친정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집에 세탁기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탁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의 아내가 정말 손빨래를 하기 힘들었는지 새로 들인 세탁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해? 이게 너 쓰라고 들여놓은 건 줄 알아?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세탁기를 써? 당장 그만둬! 빨리 세탁기 끄란 말이야! 어머니, 저 정말 오늘은 손빨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한텐 이것도 아까워! 내 손으로 빨래해! 어머님, 그럼 저 따뜻한 물이라도 좀 데워서 쓰게 해주세요. 정말 손가락이 다 굳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된다고? 얘가 왜 이래? 나 땐 추운 겨울에 냇가에서도 그냥 손빨래 했어. 나도 다 해본 거야. 손 절대로 안 굳으니까. 빨리 나가서 손빨래해. 그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정말 기겁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시댁살이가 심하다고 해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가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이러다 병 나겠어요. 며칠 전에 몸살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 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야,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난 네 엄마야. 배 아파 널 낳아 기른 네 엄마라고.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를 내다니. 아이고, 여봐요. 사람들 내 아들이 엄마 잡아 죽여요. 잡아 죽여! 그가 한 번 대들자 어머니는 뒤로 자빠지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에 아버지까지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호통에 어머니는 금세 소란을 멈췄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내에게 빨래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내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번 난리통이 벌어진 후에는 어머니가 더 심하게 아내를 대하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은 큰 집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늘 그의 집에서 모였고 그 음식 준비를 아내가 거의 혼자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에겐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의 여식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예쁨을 받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인상을 거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늘 웃는 얼굴로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마도 네, 어머니였을 겁니다. 물론 가끔 힘들면 내색도 하곤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내는 정말 힘들지 않은 이상 군소리 없이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손이 다 부르터서 갈라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아내의 손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우리 어머니 안 미워? 당연하죠. 왜 미워요? 이미 각오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당신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렇게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난 다 이해해요. 내가 참 복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나도 어머니랑 싸운다고 싸우는데도 도통 변하지 않으시니 내가 참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아니에요. 난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당신이 어머니 몰래 따뜻한 물 데워다 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는 걸로 난 충분해요. 게다가 내가 늦게까지 주방일 하다가 들어오면 이불까지 깔아놓고 기다리잖아요. 난 그걸로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가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는 이런 시집살이를 견디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가 살던 당시에는 시댁살이가 심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 채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암을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였고 특히 췌장암은 더 힘든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병상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두 발 벗고 나선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힘들다는 병수발을 혼자 다 들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따로 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아내만이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어머니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그도 그의 아버지도 눈물 짓게 만들었으며 꼼짝없이 누워 병수발을 받는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며 동시에 아내에 대한 애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수발을 들다가 끝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아내를 오열하게 만든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아가, 너는 내가 안 밉냐? 왜 넌 한 번도 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니? 왜 밉겠어요? 전 어머니 안 미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다 각오하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가 기다려질 만큼 어머님이 좋았어요. 늘 칭찬에 인색하셨지만 시래기국 드실 때마다 맛있다라고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한텐 정말 큰 힘이었어요. 어머님, 더 오래 살아주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신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든지 병수발 들 수 있으니까 더 오래만 살아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쁜 너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미안하다. 아가, 내가 어리석었어. 이 손, 이 거친 손, 이거 다 나 때문인데 내가 너한테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리석은 날 용서해다오. 늘 나만 보면 예쁘게 웃던 그 얼굴이 눈만 감아도 아른거리는데 이런 널 두고 내가 어찌 떠날꼬. 이제야 네가 귀한 줄 알았는데 너한테 더 잘해주고 떠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한심하게 살았어. 이리 오렴. 나 좀 안아다오. 내가 기운이 없어 널 안아주고 싶은데 도저히 일어나지지가 않는구나. 그나마 내 몸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널 안아주고 싶구나. 내 대신에 내가 날 좀 안아다오. 이리 와. 어서 와라. 아가. 그의 아내는 누워있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힘을 짜내어 엎드린 채로 자신을 안아주고 있던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의 어머니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의 손보다도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홀로 남은 아버지까지 자신이 모셔야 한다며 끝까지 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연이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까지 잘 보내드리고 나서야 그의 아내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더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민물 매운탕 식당을 차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모두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둘째는 그를 따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둘째가 특히나 마음에 갔습니다. 물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둘째는 유독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온순하고 정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외모 또한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는 딸이었는데 딸인 막내보다도 더 어머니 얼굴을 쏙 빼닮은 게 둘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돕던 것도 바로 둘째였습니다. 저녁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주고 할머니 병수발 드는 어머니를 따라 할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를 구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아내를 지나치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 닭대가리야. 네가 지금 살림을 한 게 얼만데 아직도 그릇을 깨먹어?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 줄 알아? 이건 지금 어디 나가도 못 사는 건데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당시 아버지는 마실 나가고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맘 놓고 큰 소리로 아내에게 고통을 치셨습니다. 그는 부부방에 있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나가서 수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한 발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엄마가 실수했고 할머니가 또다시 호통을 치자 지 할머니 앞을 딱 막아서더군요. 그 작은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한테 또 소리 질러요? 할머니 미워요. 맨날 엄마 힘들게 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요. 할머니 미워. 할머니 싫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할아버지한테 다 이를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요. 얘가 왜 이래? 얼른 안 비켜. 내 엄마가 잘못했잖아. 지금 그리고 어디서 버릇없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아. 당장 안 비켜. 싫어요. 저리 가요. 저리 가. 할머니 미워요. 엄마한테 오지 마요. 저리 가. 어머니가 둘째를 나무라며 가까이 가려고 하자 둘째는 할머니가 엄마를 위협하려고 하는 줄 알고 급기야는 조막만 한 주먹으로 할머니를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아니, 얘가 왜 이래? 야, 왜 이래? 할미 아파. 오지 마. 할머니 오지 마. 저리 가. 엄마한테 오지 마. 으윽. 할머니 미워.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요. 아빠, 할머니 오지 말라고 해요. 빨리요. 어머니는 둘째 손자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을 쳐대며 거부하자 순간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 역시 너무 놀라 얼른 가서 둘째를 안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관아, 아빠가 왔잖아. 할머니 들어가실 거야. 방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진정해. 괜찮아, 아들. 아무 일도 없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 안 하실 거고. 이제 들어가실 거야. 울지 마. 그만해. 할머니를 그렇게 때리면 못 써.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해, 아들. 그는 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애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합니까? 우리 집 그릇이 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그릇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닦아내는데 손목이 버티겠냐고요? 이번 한 번 깨먹은 것만 해도 이 사람 정말 훌륭한 겁니다. 안 다친 게 어디입니까? 제발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이제 저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자꾸 이러면 저 나가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했고 어머니는 입도 뻥긋 못하시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그는 잔뜩 흥분해 힘들어하는 둘째를 품에 꼭 껴안고 잤습니다. 둘째 얼굴에 얼룩진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안쓰러워하며 몇 시간이고 등을 토닥여 주던 아내의 손길을 보면서 당장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머니의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분가하자고 해도 아내가 끝까지 그의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병수발을 같이 도운 사람도 둘째였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표현을 잘하지 못했지만 늘 둘째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마음 한편으로 제일 예뻐했습니다. 또 형제들 중 유일하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따라갔기에 더 애정이 갔습니다. 다 커서도 둘째는 효도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도 아내의 식당 일을 돕고 항상 어머니 퇴근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 금방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렇게 번듯한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과 여동생이 시집과 장가를 갈 동안에도 연애 한 번 하지 않아 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되어 겨우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골라도 진짜 괜찮은 섹시감을 골라왔습니다. 둘째가 데리고 온 여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벌이보다도 중요한 건 그녀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롭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기에 쉽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둘째의 예비 며느리는 첫날부터 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이가 되면 다들 알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몸에 예의범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식사 자리에서 그와 아내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에도
조곤조곤 상냥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누가 봐도 딱 맞는 섹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바로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견례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나 막내를 순탄하게 결혼시킨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별 걱정 없이 상견례장에 갔던 것입니다. 상견례장에는 그들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사돈 쪽에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깥 사돈이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내가 그대 아드님한테 들어보니 지금 민물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던데 장사는 잘 됩니까? 그는 간단한 인사도 없이 무례하게 질문하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싶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받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지 않고 채통을 지키기 위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장사는 곧잘 되고 있습니다. 입이 까다로운 저희 어머니도 이 사람이 해주는 매운탕만큼은 아주 맛있게 잡수셨거든요. 허참, 그럽니까? 그래도 그 생선 장사 좀 해서 돈이 얼마나 된다고 통장에 돈은 좀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있죠? 좀 무례하시네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벌 만큼 벌고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례함에 놀란 건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까지도 당황해하며 지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이 팔을 붙들고 말리는데도 사돈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아, 냅둬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생선집에 시집을 보내. 당장 말해보시오. 얼마나 있어, 통장에. 나는 말이야. 고위 공무원으로 내 외동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소. 그래서 얘가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빵빵한 선자리가 줄줄이 서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길래 어떤 집안의 아들놈인가 한번 보려고 왔소. 그런데 낯짝을 보니 영 신통치 않소. 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도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집안이 많소. 의사, 변호사, 세무사 그런 남자들이 쭉 깔렸는데 당신 같으면 그런 집안의 딸을 생선국 파는 구멍가게에 시집 보내고 싶겠소. 집안의 수준차가 나도 정도껏 나야지. 야, 이 양반아. 그래, 나 지금 통장에 300만 원 있다. 어쩔 거요? 말해보시오. 조망만 한 매운탕집 운영하면서 그래도 내 자식들 2명 시집 장가 잘만 보냈소. 왜 이래? 뭐? 300만 원?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지금 고작 300만 원 가지고 감히 내 딸을 넘본다는 거요? 절대로 안 되지. 이 결혼 난 절대로 못 시켜. 내 딸 그쪽 집안에 절대 안 보낼 테니 그렇게 하시오. 야, 이 양반아. 나도 그딴 집안에 내 아들 장가 안 보내. 이봐,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고? 남의 업적으론 퇴직했겠지? 이 자식아, 너 이름 대. 나도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야. 지금도 모임 나가면 과거 장관, 차관 출신들이 다 쫙 깔려 있다고. 너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구먼. 딱 보니 나보다 어린 놈 같은데 이름 뭐야? 대봐. 너 혼쭐 좀 나야겠다. 뭐야. 당신이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당신이 누구인데 이름이 뭐요? 내가 지금 바로 알아볼 거요. 당신 먼저 이름 대. 나 이마국이다. 이 양반아. 당장 물어봐. 바로 전화해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 말싸움은 점점 유치해졌지만 그는 질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모욕한 것도 아들을 무시한 것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때를 보여줄 작정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사사롭게 이용했습니다. 상대방 예비 사도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그의 이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확인해 보니 그의 이름이 고위 공무원 명단에서 확인되었고 퇴직 연도까지 물어보길래 당당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을 확인한 예비 사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예비 사돈과 그는 같은 정부 산하 부처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산하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의 기세는 한껏 꺾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 대. 이 후배 양반아. 나 잘 아는 후배들 많거든. 돈줄 좀 내놔 보자고. 상대방은 자신의 처지가 막다른 길에 몰렸음을 깨달은 듯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하게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조차 황당했고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 통장에 300만 원 있다는 거. 그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내가 해본 소리였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투룸 빌라는 임시 거처야.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잠깐 나와 사는 거라고. 우리 애가 무력도 없고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는 놈이라 돈 있다고 자랑을 안 한 모양인데 우리 집안이 당신이 그따위로 무시할 집안이 아니라고. 그리고 네가 말한 그 매운탕 집은 우리 아내가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열심히 살았던 곳이야. 근데 뭐 그깟 생선집이라고 공무원 출신이란 놈이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이제 와서 좀 배 아프냐? 이제 보니 아깝지?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후배 양반아, 이 결혼 못 시켜. 너같이 개념 없는 놈한테 내 귀한 아들을 줄 것 같냐? 앞으로 내 아들 근처에 얼씬대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로 내 지인들한테 전화 돌려서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는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고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들이 상견례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울고불고하며 그를 붙잡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다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아들 또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가 워낙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한참을 씩씩대며 화를 삭혀야 할 만큼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절대로 그 집안에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돈으로 판단하는 무식한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지간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둘째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로 현주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예, 아버님. 저랑 아빠는 달라요. 저희 집안에서도 아빠는 철없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만 보면 한심해하셔서 저한테는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철저하게 가정교육 시키면서 키우셨어요. 아버님 저 좋아하셨잖아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예요. 전 아빠랑 달라요. 그리고 지금 아빠도 후회 많이 하고 계세요. 엄마한테도 그날 많이 혼나셨고 저도 아빠한테 다시는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 민관 씨 없으면 안 돼요. 저 민관 씨랑 꼭 결혼해야 돼요. 그들은 매일같이 와서 그를 졸랐지만 그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은 쉽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찾아오고 아내도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눈 딱 감고 결혼시키자고 하니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비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냐? 네, 아버님. 저 정말로 민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아버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지. 그거 정말이냐?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을 거래. 네, 그럼요. 제가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정말로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아빠랑 인연 끊을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아빠도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고 결혼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아버님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제발 저희 둘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 결혼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을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면 결혼을 허락하마. 네, 조건이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아버님.
네 아버지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내 아들이랑 자네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이번 주말부터 얘가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주말마다 우리 매운탕 집으로 출근하라고 해. 네. 매운탕 집으로 출근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제 아빠가요? 그래, 사돈 될 분들을 깔보고 무시한 대가는 치러야지. 공무원이었던 니네 아빠는 평생 책상에 앉아서 일했으니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를 게다. 그래서 그걸 몸소 실천하게 해주려고 해. 상견례에서 우리가 당한 수모, 외상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싫으면 말고.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출근하시게 할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그의 제안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대답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돈은 정말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 주 토요일에 매운탕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첫날 출근한 그 양반을 보고 그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출근한 사람이 각진 양복에 뾰족한 구두를 신고 쫙 빼입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돈, 저 왔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지요? 그래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복장이 그게 뭡니까? 내가 출근하라고 했지. 선거 유세하러 오라고 했습니까? 무슨 양복을 그렇게 쫙 빼입고 와요. 그 꼴을 하고 어디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출근 복장은 항상 이래서 갈아입고 올까요? 예. 당장 갈아입고 오세요. 마침 식당 아주머니들이 여벌로 입고 다니는 옷들이 있었기에 그는 사돈에게 일단 그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보, 사돈께 일할 복장 좀 챙겨드려. 그렇게 사돈은 아내가 꺼내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도 우스꽝스러워서 겨우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꺼내준 옷은 몸빼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였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시골 촌놈 복장이었고 그 모습을 보며 한참 웃음을 참아야 했지만 그래도 사돈이 그걸 입고 나오는 걸 보니 진심으로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넘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그는 일단 설거지부터 시켰습니다. 자, 식당 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테니 올해는 나오지도 말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세요. 막내들은 원래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사돈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후배로 부르는 거니까 말은 놓겠습니다. 이해 없죠? 네, 그럼요. 편하게 부려먹어 주세요. 사실 그는 사돈이 기분 나빠하며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시키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작정하고 부려먹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열심히 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쏟는 게 아니라 바닥에 쏟아버린다든지 물을 한참 동안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느라 주방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서도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그릇 닦는 솜씨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설거지를 그렇게 느리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그릇이 안 깨지는 것들이라 다행이지. 사기 그릇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싱크대가 뭔 구멍이라도 난 거야? 왜 그릇들이 싱크대로 안 들어가고 바닥에 떨어지냐고. 똑바로 해. 사돈, 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일 처음 해보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사돈, 돈이 쉽게 벌리는 줄 알았소. 사무실에서 서류 몇 장 넘기면서 일하는 게 다인 줄 알았겠지. 당신, 고위 공무원직을 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은 해봤소. 돌아보긴 했어. 다들 이렇게 산다고. 우리 국민들은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지금 고작 몇 시간 일했다고 죽는 소리를 해? 빨리 다시 설거지해. 예, 알겠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리며 저러다 도망가게 될 거라 했지만 그는 이번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힘들게 돈을 벌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으로 더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물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런 개념 없는 집안에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사돈은 그의 혹독한 대우에도 잘 버티고 끝까지 일을 해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할 텐데 그가 보기에 참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식당 일을 모두 마감한 후 그는 사돈을 불러 다시 말했습니다. 어이, 구배, 오늘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예, 사돈. 아내는 술상을 차려주고 퇴근했으며 그와 사돈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식당에서 일해보니 뭘 느꼈나? 예, 사돈이 힘들게 돈을 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왜 꾸역꾸역 했는가? 안 하고 도망가도 됐을 텐데. 제가 여기서 도망가면 딸이랑 결혼 못하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도망가겠습니까? 제 딸이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라고. 저 때문에 결혼이 파토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만큼 제 딸이 민관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관이랑 결혼 못하면 제 얼굴도 다시는 안 보겠다길래 그래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현주가 파혼하면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혼자 살라고 협박하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자네 딸만 생각하고 그런 거야? 난 자네가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좀 느꼈으면 했는데 말이야. 사돈의 의도를 압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가니까 알겠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 사실은 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하다가 대학 나와 공무원이 되었으니까요. 탄탄대로만 걸어왔던 저였기에 그런 걸 알 턱이 없었죠. 사돈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덕분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받아. 이게 뭡니까? 자네 일당일세. 오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해서 번 돈이야. 어때? 이 돈 받고 평생 일할 수 있겠나? 아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절대 못해요. 이제 알았지? 자네 안 사돈 될 사람. 내 아내는 평생을 이렇게 일했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네가 생선국 판다고 무시하지 않았나? 내 아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간단 말일세. 그러니 내가 부탁하네. 절대로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지 말게. 자네가 그러면 자네 가족들이 욕먹는 거야. 꼭 명심하게. 사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돈, 정말로 좋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었다는 걸 이번 일로 톡톡히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알면 된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깨달을 만한 그릇이라면 나도 마음 놓고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겠네. 그리고 내 자네보다 나이가 7살이 많고 이 결혼을 시킬지 말지 고민하다가 말은 놨지만 이제부터는 똑같이 존대하겠네. 아니, 존대하겠습니다. 사돈,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세월 잘 지내봅시다. 우리 며느리 현주도 내가 책임지고 예뻐할 거야. 그러니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합니다. 사돈, 감사합니다. 허허, 우리 사돈 맺은 기념으로 짠합시다. 그렇게 그날로 그들은 사돈이 되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어 5개월 만에 둘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조차 사돈은 웃음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안 사돈은 가만히 있었는데 바깥 사돈이 펑펑 우는 바람에 결혼식장은 짠하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이나 하객들 모두 감동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마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바깥 사돈과 더욱 돈독해져 가끔씩 술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막상 친해지고 보니 오히려 그가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함께 등산도 다니고 그가 좋아하는 낚시도 다니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바깥 사돈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화국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신 어르신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